뭐라고? 얘기를 해라. 황서영이 뭐 황서영 뭐 얘기를 해봐. 아, 내가 사준다 했었나? 꼭 김진우한테 얘기해야지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 아까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 못 봤어? 느낌이 같다고 동일한 게 아니야. 깔끔했다. 요거 변명. 자, 갑니다. 간다. 우리 무조건 간다. 고전적 기술 철학은 자, 개별적인 기술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포괄적 기술 일반에 주목하면서 현대 기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했습니다. 자, 고기철. 고전적 기술 철학. 자, 요 형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술 하나하나보다 뭐가 포괄적 기술 일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졌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요 기술 일반을 쭉 관심을 가져 보니까 현대의 기술은 좀 문제가 있어. 요거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 기술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엘윌 형님과 마르쿠세 형님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엘윌은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자, 그러면 요건 좀 열거 구조네. 열거 구조.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누가 나왔다? 엘윌 형님이 나옵니다. 자, 요 엘윌 형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현대 기술의 특징에 주목하여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줬다. 자, 자율적 기술론. 자율적 기술론인데 요 자율적 기술론의 핵심은 뭐다? 기술이 어디 우리 인간을 현재 지배하고 있다. 이런 구조. 그리고 요 자율적 기술론은 도구적 기술론과는 좀 대비됩니다. 자, 요거 반대가 도구적 기술론. 이렇게 정리. 그러면 도구적 기술론이 뭔지 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도구적 기술론에서 기술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한마디로 도구일 뿐이다. 그럼 기술은 중립적인 거야. 이거 옳고 그름이 없어. 좋고 나쁘고가 없어. 그냥 도구야. 인간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마디로 얘는 인간의 수단일 뿐이야. 자, 이렇게 분류. 그런데 이와 달리 엘윌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원래는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 그 자체로 뭐를 가지고 있다? 자율이 되었다. 그렇죠? 자율적인 게 되었다. 자, 기술은 오직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이므로 기술 발달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동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자동적은 여러분들 다 알 거고 불가역적은 무슨 뜻이야?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효율적으로 가면 다시 뒤로는 못 간다 이겁니다. 불가역적. 우리 불가역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한일 협정 좀 논란된 적 있죠.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협정서에 사인했는데 해당 규정은 이제 불가역적이다. 이 규정을 넣은 정부가 있어. 그럼 이거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니 자율적인 기술 앞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전통적 의미에서 주체 객체의 관계였던 요 시절이겠죠. 요 전통적 의미에서 누가 주체야? 인간이 주체고 얘는 객체였는데 이제는 얘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체가 되고 우리 인간이 객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역전되었습니다.
또한 엘윌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근거 없는 신뢰가 일반화되고 인간이 기술의 지배에 대한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사회가 인간 소외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인간은 결국에 소외될 것이다. 엘릴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하였다. 야, 엘릴 이 시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냥 닥치고 인정해 이거야. 이거는 인정밖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얘는 너무 좀 비관론자야. 이런 친구랑 연애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밥 먹으러 갈래? 뭐 맛집 좀 줄 좀 설래? 이렇게 하면 어차피 다 뒤질 건데 쓰든 말든 알아서 해. 이렇게. 맞죠? 그 다음 이제 마르쿠제 형님. 요 형님은 조금 발달됐습니다. 자, 요 형님은 어떤 이론이냐면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인간과 사회의 위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핵심 단어는 뭐야? 1차원적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1차원적 사회가 뭔가 좀 설명해 줘야겠죠? 1차원적 사회란 인간의 비판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간을 억압하여 존속되는 사회다. 자, 요거는 뭐다? 인간을 뭐한다? 억압합니다. 그래서 비판 능력을 제거합니다. 인간 비판 능력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뭐 한병철의 피로사회 이런 걸 보면 현대사회는 긍정성의 과잉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지나치게 긍정적인 게 꼭 중요한 게 아닌데 긍정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뭐다? 우리의 비판적 의식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술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을 억압하여 존속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인간 억압이 시작된다. 구조입니다. 그 다음 자, 1차원적 사회에서 기술은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판을 제거하고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뭘 쓴다? 기술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술이 뭐가 된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뭐 우리 남한 사회에서 일부 시기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뭐 누구 한 명을 조금 집어넣고 싶어. 지금 보자. 눈빛 한 황소영 저 집어넣고 싶어. 그럼 황소영 너 이 새끼 빨갱이네? 해버리면 되잖아. 사실은. 맞죠? 아니라고 안 하잖아. 맨날 볼도 빨개지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그 체포지 뭐 바로 그냥 뭐 구속시켜 정은이 형한테 보내. 그게 이데올로기야. 그러면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기술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즉 기술이 자 산업과 권력의 제도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잘못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뭐 애플 우리 건강 앱이라든지 뭐 삼성 헬스 앱이라든지 그럼 너 건강 데이터 쫙 해가지고 이 연령대는 이런 병이 많이 발병하는구나. 얘들은 이 연령대는 좀 안 걷는구나. 뭐 보험 판매라든지 할 수 있지 당연히. 그게 기술 이데올로기라는 거야. 그다음 그래서 다시 이 문장 중요합니다. 기술이 산업과 권력 제도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잘못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술을 통해서 누구? 권력자들에게 이익을 준다. 그 다음 자 마르쿠제에 따르면 산업혁명 초기에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쯤 되겠네. 인간은 기술을 개발하여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스스로 해방됐습니다.
방직기 개발, 막 기차 막 달리고 막 개방됐죠.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되고 산업사회가 성장하면서 기술은 오히려 개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개별 주체의 내면의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기술의 창조자였던 인간이 비판적 사유를 하지 못하는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한 겁니다. 따라서 그는 기술이 이미 사회를 지배하는 파괴적인 정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정치적 변화. 한마디로 이 마르쿠제 형님은 내가 그냥 아까 농담으로 빨갱이라고 했는데 진짜 빨갱이입니다. 갖다 엎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엎는 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이 권력자들 한번 갖다 엎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치적 변화. 요 해결은 뭐다?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엘릴의 기억, 마르쿠제 니은 해놓고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을 쓰고 해결 방법상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할 수 있죠. 공통점은 뭡니까?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차이점은 얘는 이미 인정을 해버렸고 얘는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자, 가 내용 했습니다. 야, 4개는 못하겠다 인간적으로. 3개만 해야겠다. 와, 안 되겠네. 맞지? 자, 나 갑니다. 좀 뭔가 당했다 싶은 생각이 들면 정답입니다. 3개, 원래 3개. 왜? 좀 방금 나한테 맞지? 이거 맞지? 와, 참 못 산다. 지금 기술 발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죠. 인간들의 인성 때문에 망하고 있죠. 자, 나아갑니다. 기술 일반에 대해 추상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에 대해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믿은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시조를 경험으로의 전환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다? 경험으로의 전환이다. 얘는 경험보다는 기술 일반에 관심 많았잖아. 그런데 야, 너네 정주영 회장님 말 있잖아. 해봤어? 이거야. 해보지도 않고 책상에서 새끼들 좋다 안 좋다 하고 있어.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이들은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기술이 초래한 문제들에 집착한 채 기술 외부에서만 관찰이 가능한 커다란 암흑상자로 취급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 자, 요거 밑에 좀 지우고 싶은데 요거 좀 지울게. 이렇게 좀 지울게. 요거 자체 이 새끼들에 대해서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기술을 갖다가 야, 암흑상자로 봤어. 야, 안에 들어가서 먼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밖에서만 쳐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개별 기술들의 내용과 발전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다? 개별 기술에 대한 분석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어떤 논의를 해야 된다? 철학적 사유를 해야 된다. 탁상공론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경험으로서의 전환은 기술에 대한 서술적 접근 방식과 규범적 접근 방식.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규범적 접근 방식과 서술적 접근 방식 두 개로 나눕니다. 그렇죠? 자, 갑니다. 우선 서술적 접근 방식은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술이 가지는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 그러면 핵심은 뭐다? 얘는 관찰과 분석이겠죠. 관찰 분석입니다. 그래서 특히 돈 아이디라는 형님이 나옵니다. 자, 돈 아이디 형님. 이름이 조금 그런데 자, 이 규범적 철학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돈 아이디입니다. 자, 이 형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자.
일상에서 생생하게 감지되는 기술 그 자체, 곧 현상적 차원에서의 기술 역할을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좀 주목을 했다. 자, 조금 밑에 쓸게. 자, 그러면 먼저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체현 관계, 이 관계를 세 개로 분석했는데, 체현 관계, 그 다음에 해석, 배경,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체현 관계란 기술이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기술의 역할이 신체 확장입니다. 나 대신에 뭐 해주는 거야? 내 거, 무거운 거 들 때 기계 이용하면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안경처럼 기술이 인간의 몸 일부와 같이 기능하는 것인데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럼 이건 안경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 이건 안 쓸게. 그 다음에 자, 전자현미경으로 미시입자 탐정 더 잘 보이겠죠. 이런 것들. 아니지. 이 해석관계에 대한 설명이죠. 다시 해석관계는 기술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건데 전자현미경으로 미시입자를 탐구하는 경우 자, 전자현미경 속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텍스트 그리고 해석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기술이 뭐를 제공한다? 우리에게 텍스트를 제공한다. 뭔가 원자료를 제공하고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전자현미경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경 관계는 기술이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인데 보일러와 같이 얘는 뭐다? 환경 구성. 뭐 보일러, 에어컨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지금 규범적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서술적 방식이었죠. 저기 위에 뭐냐? 서술적 접근 규범 서술적 방식이지 이게 서술적 반대로 했지 이거 미안하다. 서술적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규범적 방식이죠. 그럼 이 규범적 방식이라는 건 뭐다? 자, 이거는 기술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 오케이야. 그러면 야 대안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대안모색입니다. 좀 뭔가 다른 방법 좀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 그래서 규범적 접근 방식에서는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심각성 지적하면서도 대안 제시 안 했다. 그래서 핀버그 형님이 먼저 나옵니다. 자, 누구? 핀버그. 자, 이 형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했습니다. 자, 이 형님은 기술의 민주화. 해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다? 자, 가볼게요. 사회 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기술의 발달은 효율성과 같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 효율성대로 쫙 간다 했지.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야. 기술 발달이라는 거는 뭐다? 이거는 효율성으로 발달되는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스마트폰 발달도 효율성으로만 발달되는 게 아니죠. 왜? 예를 들면 뭐 최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120 주사율, 헤르츠 주사율 가잖아. 그럼 그 발달대로 한다면 뭐 더 큰 수치에 더 부드러운 거 만들 수도 있잖아. 안 하잖아, 근데. 왜? 다른 요소들이 다 작용한다라는 거야. 맞죠? 그게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사회 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변화 가능한 방향 중 하나가 무의식적이고 우연적으로 선택되는 거다. 그러니까 효율성만으로 발달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우연적 요소도 꽤 있다라는 겁니다. 무의식적이고 우연적 요소 있다.
핀버그는 이러한 우연성이 기술 변화에 인간이 개입하려지. 야, 이거 봐라. 그러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인간의 개입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인간이 기술 발달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역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봐봐. 이 마르쿠제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어. 옆에 지웠지만 사회 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 했어. 그럼 빨갱이지. 근데 얘는 뭐야? 이 구성 방식에서 우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초이스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적으로 우리끼리 논의해가지고 이 기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야, 자율주행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두 개가 다르죠. 이해됐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사회 구성주의자들이 개별 기술의 발달 방식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여 기술 발달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만족했던 반면, 자, 이거는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어떤 이야기고,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핀버그는 기술 코드 자체를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기술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기술 코드란 기술이 정의되고 활용되는 방식으로 디자인이나 수행하는 역할, 사회적 의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선택 과정을 의식적 차원에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광범위한 집단이 선택권을 가지면서 해야 되니까 민주화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의 핵심 단어는 뭐다? 기술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코드를 결정하는 주체가 우리 민주주의적, 우리 국민들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게 핀버그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 자, 빨리 풀어. 빨리 풀고 풀어가게. 뭐 집에서 풀면 안 돼. 하지 마.